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 투자 실무까지 깊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요즘에 좀 넘나드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애널리스트를 넘어서 이제는 뭐 교수도 하시고 예. 기업 대표에 최근에 이제 유튜버까지 하고 계신데 뭐 그 중에서도 뭐로 불리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냥 뭐 대표가 제일 편하시군요. 예, 왜냐하면 네, 사무실 차려서 이렇게 일을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속감을 느끼게 돼서 최근에는 교수도 좋지만 요새 대표로 오늘 대표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가 벌써 구독자가 한 2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유튜브를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동영상 세대, 영상 세대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제가 책도 여러 권 쓰고 사실 블로그나 이런 거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나름 파워 블로거인데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특히 밀레니얼 세대나 Gen G라고 부르는 이제 Z 세대 분들하고 대화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집에서도 아들들하고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그 영상 찍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존댓말을 좀 써야 되고 구어를 쓰게 되고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글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한 3년 지나서 이렇게 그래도 구독자 20만까지 오게 되니까 하길 잘했다 생각됩니다. 근데 좀 변화한 시대에 아직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미를 찾아서.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 좀 변곡점을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줄곧 상승하던 시장이 이달 들어서는 계속 좀 고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모멘텀이 약화된. 모멘텀이 약화됐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죠.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수급이 되게 크게 격렬하게 스윙하는 나라고요. 이렇게 수급이 크게 격렬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 투자자 기반이 적고 장기 투자자 기반이 적은 이유는 배당이 적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투자자가 많고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냐 나빠지냐만 보세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수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상승률과 그리고 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놀랍게도 똑같아요. 근데 수출이 어떠냐?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난 5월을 고비로 수출이 꺾이고 있거든요. 물론 절대 금액은 늘어나는데 상승률은 그때 46%가 9월달 16%로 둔화됐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파란 선, 저 수출이 저렇게 둔화되는 시기가 주가의 상승 탄력 둔화 시기와 겹쳐지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펀더멘탈은 좋은데 모멘텀은 약하다. 모멘텀이라는 게 어떤 기세잖아요. 기세가 좀 약해지고 있는 시장에선 아무래도 여러 주식이 다 갈 수는 없어요. 결국 그럴 때 시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제 고민이 우리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배터리에 인터넷에 게임 같은 이런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 다 좋아? 이거 정말 계속 갈까? 이 이제 확신이 게임부터 최근에 인터넷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도주도 약해진 거죠. 이러니까 시장이 모멘텀이 약한 시장이 되는 거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수출 모멘텀을 이유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도 요즘에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역시 금리죠. 금리요. 성장주는 금리 상승 구간에 굉장히 취약한데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난 1년간 상승률 1위 업종이 어디냐면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는 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메가 이런 전부 정보통신 주식들만 쳐다봤잖아요. 그런데 지난 6개월, 9개월 동안에 주식시장의 상승률 1위 업종이 어디냐면 에너지고 2위가 어디냐면 리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정말 고생하던 구경제 산업들이 은근히 주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반대로 그렇게 잘 나가고 끝없이 오를 것 같았던 페이스북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증자 이후에 조금 힘들고 이런 식으로 주도주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상승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내에서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 지수는 상승 탄력이 약하고 다우나 S&P는 덜 빠지거나 오르는 이런 양극화의 장세들이 펼쳐지는 걸 보면 역시 미국에서도 주도주들의 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수출의 모멘텀 역할하는 핑계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 경기는 침체됐는데 물가만 오르는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어째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번에 7월 28일 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간한 수정 전망,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미국 올해 성장률 그 추정치가 7%, 예. 내년이 4.9%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6%, 역시 내년 4.9%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뭘 뜻하냐? 이 그림에 잘 나와 있네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경제가 과속 성장 중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한 3% 갔었지만 올해 6%에 내년 거의 5% 성장을 하면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가 남아 돌기는커녕 풀 가동해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옛날처럼 풀 가동 못 하잖아요. 예. 이게 결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가 급격한 충격에서 회복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경제 성장률 탄력들이 너무 빨라지면서 공급망에 있어서의 어떤 버틀넥 효과, 그 이제 우리 이렇게 갑작스러운 수요의 증가에 대해서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하면 가격 인상이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첫 번째고 또 최근에 석탄 수급난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결국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뭐냐면 아주 작년에 나빴다가 너무 단시간에 경기가 좋아진 데 따른 경기 과열장이다. 오히려 침체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시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점도표를 바꾸는 거죠. 그렇군요. 즉 성장률이 너무 잘 나오고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금리 인상의 시기를 먼 미래로 미루는 건 자산 시장의 버블 리스크를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매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달러 투자를 일부라도 좀 하는 게 좋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좀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도 달러 매수, 해외 주식 투자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요새 팔고 있습니다. 팔고 계십니까? 예, 어제 1,190원 갔을 거예요. 예, 오늘도 아마 1,190원대고. 예. 오를 땐 잘 오르는데 빠질 땐 천천히 빠지더라고요. 예. 우리가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경제에 무슨 이유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시장의 변동성들이 커지며 안타깝게도 수급이 좀 꼬이는 그런 시기 때마다 우리는 환율이 급등해요. 그리고 예. 그 환율이 급등할 때 달러 자산을 들고 있으면 환차익이 날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조정을 봐도 우리 시장은 벌써 고점에서 지금 거의 한 15% 조정까지도 봤는데 미국은 조정폭이 거의 크지 않아요. 결국 글로벌 달러 자산이 좀 투자를 하고 있다가 환율이 급등하고 금융시장에서 좀 패닉, 방금 아까 한지영 애널리스트 이야기했지만 심리적인 어떤 충격들이 예. 그런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저렇게 파란 선이 갑자기 확 꺾이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보유하던 달러를 좀 팔아서 저가 매수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 물론 언제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환차익을 보고 투자한 돈이니까 제가 올해 예를 들어서 1,070원에 투자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1,200원이다 그러면 130원 벌었잖아요. 예. 13%예요. 이 정도 성과를 거두고 또 미국 주식이라고 안 오른 거 아니니까 이런 양쪽에서 발생한 차익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비싼 쪽이고 원화는 약세 쪽이니까 비싼 걸 팔아서 가격이 하락한 걸 사는. 그럼 대표님 지금 말씀은 미국 뭐 달러 매수나 해외 주식 매수를 지금 들어갈 시점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고? 그동안 했던 이유는 이번에 팔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의 상황으로 지금은 때다. 달러에 대한 적극적 매수보다는 우리 시장이 지금 보니까 PR이 또 10배 미만으로 가고 있고 PBR 같은 경우도 1.1배까지 시장이 오버슈팅을 했었다가 적정 레벨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금융시장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 6%인데 한국 증시가 붕괴된 걸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 지금은 심리적으로 좀 고통을 받고 있고 주도주들이 하나씩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의 참가자들이 좀 불안해한 것이 갑자기 터진 것이지 경기가 나빠지고 더 나가서 시장이 붕괴로 가는 악순환의 초입이다라고 보기에는 펀더멘탈상 너무 좋을 때는 이럴 때 달러 사놨던 걸 갖고 좀 리밸런싱,
저희들이 이제 물타기를 한다고 하는 건데 예. 저가 매수라는 좋은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금의 기회가 오히려 왔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지금 많이 질문이 옵니다. 예, 한동안 이제 공급은 없긴 한데 앞으로 뭐 공급을 계속 예고하고 있고 지금 대선 주자들도 공급을 모두들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뭐 버블이 심화되겠죠. 버블이 심화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으로 비교하자면 3천을 넘어서 4천을 가고 5천을 바라보는 시장 장세가 돼서 PER이 20배가 됐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오르니까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특히 시장에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걱정이 되겠죠. 예. 분명 시장이 정말 꿈의 지수가 왔다라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거 유지 가능한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예를 들어 종합주가지수 4천 또는 5천의 시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펀더멘탈인데 주가는 그렇게 올랐다는. 지금 부동산이 그렇거든요. 부동산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중간값 아파트 가격 5억, 6억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11억 5천. 물론 가격 오르면 좋죠. 근데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한 달에 2%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건 1년이면 20% 넘는 거고 저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가게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 되는 돈을 이자에다가 투입을 해야 될 정도로 차입의 의존도나 차입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저게 100이 적정이라고 보는데 서울은 100까지 간 적은 잘 없긴 한데 예. 서울은 원래 늘 비싸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저 수준이 180을 곧 뚫을 것 같은 레벨이고 올해 연말에 200을 갈 것 같은데 예. 버블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심화될 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공급을 확대해서 어떻게든 조금만 기다리면 아주 저렴한 값에 싼 집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새 집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금리 0.75인데 이거 뭐 올해 한번 올리고 내년 한번 올려서 1.25 혹은 1.5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과연 이 정도 금리 레벨에서 집을 사겠다는 이 동기를 약화시키기가 어렵다면 예. 조금만 기다리면 예를 들어서 이 비유입니다. 평당 1,000만 원의 신축 아파트를 역세권에 공급해 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결국 안타깝게도 차기 정부가 어떻게 저는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예. 내년 3월 뭐 제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 쪽에 거기고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러고 나면 이제 좀 변화는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조금 더 확실한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초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